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장 의원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모하실 예정입니까? 뭐 인적인 무슨 화합이나 쇄신이나 뭐 어떤 표현이라도 좋지만 일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와 더불어서 또 당원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당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41%의 지지를 보내주시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싸우라는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계엄의 원인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이 맞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 그래서 결국은 탄핵 인용까지 갔지만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계속된 탄핵, 특검, 예산 뭐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고 헌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계엄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민주당의 입법 폭거 그 당시 야당의 입법 폭거 의회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당이 나서서 각을 세우거나 오히려 갈등만 유발했던 것도 계엄 유발의 하나 원인이다. 그러면 그리고 결국은 108석을 가지고도 탄핵을 그렇게 쉽게 통과되도록 만든 것은 우리 108명이 하나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좀 제대로 107명이 제대로 단일되고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색깔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어느 쪽으로 총구를 향하든지 그냥 일단 대충 하나로 묶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려져서 네. 저는 단일 대오로 107명이 단일 대오로 뭉쳐서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혁신해야죠.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고 단일 대오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뭐 개헌도 이제 곧 있을 거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 107명이 뭉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07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때는 단일 대오로 뭉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0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일 대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우리 스스로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제대로 뭉쳐서 한 방향을 보고 함께 싸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저는 우선은 단일 대오로 뭉쳐서 싸우는 정당 그리고 싸울 때 지금 우리는 전략과 전술이 없이 싸우고 있는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야당이지만 여당을 비판할 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서 제대로 국민들께서 이제는 당신들에게 좀 뭔가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도 이고 그다음 총선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분들을 혁신했을 때 똑같이 싸우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 DNA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또 역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제대로 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 개혁신당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은 우리 스스로 자강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를 정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마취하고 깨어날 힘도 없는 사람 수술하겠다고 수술대 눕혀가지고 마취시키고 수술하겠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자강할 때이고 그리고 선거 국면이든 아니면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연대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 아니면 선거 국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합치되 우리가 섣불리 당을 합치자 뭘 하자라고 할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원외 뭐 당협위원장이 됐든 또는 그냥 시민단체가 됐든 강력한 원외 조직들이 있거든요. 뭐 네. 개딸들이 됐든 말이죠.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원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해주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좀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으면 다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분들일수록 네. 개딸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도 우리 국민들하고 아니죠. 결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분들 끌고 정권까지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만 보더라도 사실 중도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감하기 힘든 분들이 있고 네. 사실 비판이 계속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을 보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민주당이 먼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그 외곽 세력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럼 외곽 세력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민주당에서 막 문제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전략을 짜서 그 외곽 세력에게 다시 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조직이 없는 것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준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내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겨울 아스팔트에 서 계셨던 분들을 일컫는 겁니까? 내치자는 거죠. 그분들이 외쳤던 것은 사실은 그 목소리를 딱 하나로 집약해 보면 아, 우리 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도 되나?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니. 근데 이제 야 이러다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 정권으로 바뀌면 야 이거 더 우리가 체제를 더 위협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반미, 친중, 친북, 친러 이런 것들이 사실 통상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됐고 저희들이 통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나 사법 리스크는 개인의 리스크 아니면 뭐 정당의 리스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 외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북관 뭐 대미 이런 그 우리가 안보나 외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은 저는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리스크이고 국민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했던 분들이 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아스팔트로 나왔던 것인데 아스팔트로 나갔다는 이유로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 당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과 함께 같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당신들도 극우니까 앞으로 쇄신의 대상이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힘들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서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비판이 있으면 떼내기 바쁘다. 털어내기 바쁘다. 그게 그러면은 일종의 지도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보수의 성향 자체가 이를테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저 용산 대통령실 출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갤러리 이른바 이제 개딸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개딸의 서식처라고 불리는 이재명 갤러리가 기관 포상을 받게 됐단 말이죠 이번에.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수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 이거는 뭐 저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제 느낌으로는 아마 보수 자체에서도 아마 논란이 클 거랍니다. 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보수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에 그 정도 의혹에 네, 5분의 1만 의혹이 있었어도 맞습니다. 우리는 107명 의원들이 대통령실 가서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면 그리고 우선은 지금 뭐 김어준 씨나 네. 개딸들이 포상받거나 뭐 대통령 출입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당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한 민주당 같았으면 이건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낼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려고 움직이면 우리 스스로 철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눕고 움츠러들고 뒷걸음질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네. 근데 당 지도부에서부터 나서서 그런 모습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관세 협상 얘기도 잠깐 해주셔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관세 협상 같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나고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의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관세 협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 굴욕적이죠. 저는 굴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차 뭐 결국은 본래 일본은 2.5%를 내고 있었는데 15%라고 하면 결국 12.5%가 더 내게 된 건데 우리는 0에서 15%로 갔는데 마치 일본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협의를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대미 투자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아니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을 수도 있죠. 뭐 아니 뭐 국내 투자든 해외 투자든 투자하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다 투자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는 전부 다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 진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뭐 90% 수익을 내서 결국은 미국 빚 갚는 데 다 쓰겠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을 그런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애매하죠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런데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맞아요. 도대체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곧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후속적으로 뭐가 터져 나올 건지 알 수도 없고요. 제일 처음에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와 우리가 뭔가 좀 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방위 분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문제는 지금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고 미국도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상회담에서 만나면 우리는 지금 몇 개의 보따리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협상을 해놓고 지금 자화자찬부터 하는데 저는 그냥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5장 이제 시작됐는데 또 반등을 못 하네요. 지금 예. 오늘 오전 장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3.61% 많이 지금 떨어진 떨어졌고. 상태네요. 예. 지금 결국은 이 평가라는 게 정치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서 주식 시장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은 지금 아는 거잖아요. 토요타 자동차는 14% 네. 올랐었고 네. 현대차는 4% 가까이. 우리 떨어졌어요. 협상이 이렇게 됐죠. 네. 법인세 올린다고 하죠. 네. 상법 추가로 개정한다고 하죠. 노란봉투법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기업의 목을 죄놓고 관세 협상할 때는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뭐 되고 나니까 막 뭐 내가 이빨이 뭐 흔들렸다 뭐 이러시는데 아니 되고 나니까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짠 하고 나와서 네. 병풍 뒤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내가 이빨이 흔들렸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뭐 어디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업들이 가서 이 굴욕적인 협상이지만 기업들이 가서 타결하고 왔는데 국내에서는 계속 목 졸르면서 그런 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가서 해결하라고 발로 차가지고 내보내고 그래놓고 또 국내에 오면 또 지금 이제 또 밀어붙이고 이제 곧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8월 4일 날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상법 추가로 개정해도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는 올릴 거야라는 말만 가지고 주식을 올릴 수 있다면 세계 주식시장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기업이 숨쉬고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늘어나야 네. 그래야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경제학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업 다 숨 못 쉬도록 해놓고 지금 관세 협상 이렇게 받아놓고 또 법인세는 올린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 기업들이 숨을 쉬고 일을 뭐 수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식은 올린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돈키호테 같은 돈키호텔 경제학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거래세를 올린다는 거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을 크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법인세에 이어서 그것까지 올리겠다고 하고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지금 관세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계속 폭탄 터뜨리고 있어요. 그냥. 그럼 뭐 어떻게
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종국적으로 주식이 근데 주가가 이재명 올라갈 수 있겠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이 우선이다. 그러고 뭐 주식 밸류업에 관한 뭐 정책들 기업이 우선인 거 맞. 지금 정책이 기업이 우선인 건 맞습니다. 희생에 있어서 우선이다. 기업 희생은 기업이 우선이다. 맞는 것 같아요. 희생양 내가 기업이 우선이라겠지. 내가 뭐가 우선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냐. 내가 분명 괄호치고 희생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걸 못 본 것이지. 내가 뭐 언제 뭐 기업이 우선이라겠지. 내가 뭐가 우선이라고는 안 했잖아. 그 말씀이죠. 그러네요. 기업의 성장이 우선이라는 뭐 말은 그런 말은 안 아니에요. 했잖아요. 어쨌든 희생은 기업이 우선이다. 네. 이렇게. 아이고야. 야, 무섭네요, 말씀이.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셔야 되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해서 안 뺏겨도 될 정권을 뺏겼냐 이 국민의힘 당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마음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네. 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서 그것이 결국은 과반도 저지해 준 거고 그 마음들이 모인 게 저는 결국 41%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아무리 지지해 주려고 해도 50%를 넘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개헌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보여준 어쨌든 저희들의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41%에 머무르고 그 나머지는 결국은 개혁신당에게 가서 대선에 졌는데 결국은 그러길래 잘 좀 하지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네. 질책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바뀌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은 바뀌는 건 어떤 것에서 바뀌어야 되냐면 자꾸 이렇게 겉으로 뭔 얘기하고 무슨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에서 떠나서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그게 바뀐 거고 변하고 쇄신이지. 네. 여기서 계속 자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말로만 자르고 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와 쇄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